103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저스트 킵 바잉. 저자 닉 매기울리. 출판일 2025년 3월 28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세 개의 단어를 알자. 책 소개. 미국에서만 수십만 부가 판매되고 한국에서도 많은 금융인과 투자자들이 인생 최고의 책으로 꼽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저스트 킵 바잉이 특별증보판으로 재출간되었다. 특별증보판에는 저자 닉 매기울리의 허락하에 지난 22년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적립식 투자를 실행해온 이상권 미래에셋연금과 투자센터 대표의 실제 저스트 킵 바잉 이야기가 추가되었다. 제목은 한국에서 저스트 킵 바잉을 한다는 것, 22년 적립식 투자자의 적립식 예찬론이다. 적립식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그 시절부터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었고 적립식 투자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했으며 적립식 투자로 노후 준비를 해온 이상권 대표의 오랜 경험과 철학을 담았다. 한국 토양에서 저스트 킵 바잉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선구자의 지혜를 전한다. 미장이냐 국장이냐, 펀드냐 ETF냐 등 고민 많은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저스트 킵 바잉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유의미한 조언이 가득하다. 닉 매기울리의 이 책에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 저스트 킵 바잉에 있음을 강조하며 21개의 실천안을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분야 1위에 올랐으며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와 불변의 법칙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은 물론 박세익, 오건영, 강환국, 박성진, 목대균 등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저자 소개. 지은이, 닉 매기울리. 데이터 과학자이자 자산관리 전문가. 리트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전사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블로그와 트위터를 운영하며 저축과 투자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 더불어 데이터와 개인 금융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의 글은 월스트리트 저널, CNBC,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등에 게재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닉 매기울리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으며 현재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나는 분산 투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특별증보판에 실린 한국에서 22년간 저스트 킵 바잉을 한 투자자의 경험칙과 철학. 미국에서만 수십만 부가 판매되고 한국에서도 많은 금융인과 투자자들이 인생 최고의 책으로 꼽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저스트 킵 바잉이 특별증보판으로 재출간되었다. 특별증보판에는 저자 닉 매기울리의 허락하에 지난 22년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적립식 투자를 실행해온 이상권 미래에셋연금과 투자센터 대표의 실제 저스트 킵 바잉 이야기가 추가되었다. 제목은 한국에서 저스트 킵 바잉을 한다는 것, 22년 적립식 투자자의 적립식 예찬론이다. 적립식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그 시절부터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만들었고 적립식 투자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했으며 적립식 투자로 노후 준비를 해온 이상권 대표의 오랜 경험과 철학을 담았다. 이상권 대표는 미장이 좋으니 국장은 버려야 하고 국장이 저평가되어 있으니 고평가된 미장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기에 적당히 나눠서 미장과 국장에 투자한다. 비중 조절만 한다. 인덱스 펀드냐 액티브 펀드냐 하는 것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액티브 펀드의 90%가 인덱스, 특히 S&P 500보다 수익률이 뒤처진다는 리서치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좋은 펀드를 고를 능력이 생긴다면 인덱스 펀드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필자의 포트폴리오에는 인덱스 펀드도 있고 액티브 펀드도 있고 개별 종목도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머릿속에 10, 20에서 30, 50이란 숫자를 넣어두라고 말한다.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경년에 한 번은 마이너스 10%, 4에서 5년마다 마이너스 20에서 30% 그리고 50년에 한 번쯤은 마이너스 50%를 기록한다. 10% 하락하면 신문경제면 머리기사로 주식시장 폭락 기사가 실린다. 20에서 30가 빠지면 9시 뉴스의 맨앞 기사로 주식시장을 다룰 것이다. 50%가 하락하면 그땐 패닉 그 자체이다. 이 시기는 누군가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는 엄청난 고통의 시기일 것이다. 10% 하락하는 일은 주식시장에서 흔한 일이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20에서 30%가 하락하면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저가로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50% 폭락하면 당신이 준비된 투자자일 경우 큰돈을 벌 찬스를 얻을 것이고 적립식 투자자는 말 그대로 바이 더 딥, 즉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22년 투자를 해본 결과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 또 인내심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을 벗어나지 말고 불입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상권 대표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철학을 아낌없이 공개하며 한국 토양에서 저스트 킵 바잉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선구자의 지혜를 전한다. 미장이냐 국장이냐,
펀드냐 ETF냐 등 고민 많은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저스트킵 바잉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유의미한 조언이 가득하다. 어떤 책을 읽어도 돈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데이터 과학자인 닉 매기올리가 이 책을 쓴 이유. 저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라.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등등. 투자 세계에는 다채로운 단어와 지혜의 격언들이 가득하다. 그런데 데이터 과학자이자 자산관리 전문가인 닉 매기울리는 오랜 시간 금원으로 자리 잡은 이러한 메시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닉 매기울리는 자신도 한때는 많은 책과 레포트를 읽으며 이런 격언에 충실히 따랐다고 고백한다. 그의 부모는 부자가 아니었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식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당장 먹고 살 걱정에 하루하루 불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닉은 돈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 닥치는 대로 돈과 투자에 대한 글을 탐독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고자 했으나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그는 데이터 과학자로서 주식시장을 분석하던 끝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내가 저스트킵 바잉을 쓴 이유는 단순하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길이 저스트킵 바잉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수익 창출 자산을 계속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저스트, 킵, 바잉 그냥 계속 살아.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이 세 단어에 있었다. 그렇다면 수익 창출 자산 중 무엇을 계속 사야 할까? 바텀 빅스는 전쟁 그리고 지혜에서 수백 년간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데 어떤 수익 창출 자산이 가장 유리했는가를 분석한 끝에 유동성을 감안하면 주식이야말로 자산을 담아둘 최적의 장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닉 매기울리는 이에 대해 20세기에 나타났던 전 세계 주식시장의 우상향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하리란 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나라면 지속할 것이란 쪽에 걸겠다라고 말하며 나에게 단 하나의 수익 창출 자산을 고르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주식을 택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주식을 언제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사고 또 사고 계속 사는 게 중요했다. 기업 가치 분석도 강세 시장인지 약세 시장인지 따지는 것도 필요 없었다. 습관처럼 자주자주 계속 사는 것만이 중요했다. 일명 평균 단가분 할매입법이다. 1975년부터 40년간의 수익을 비교한 결과 평균 단가분 할매입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이 더 딥의 수익을 앞서 나갔다.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저스트킵 바잉, 이 세 글자에 부자의 길이 있음이 분명했다. 데이터는 말한다. 폭락장 이후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주식과 투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태도. 닉 매기울리의 제안은 개인적인 믿음이나 추측보다는 엄밀한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이 우리가 흔히 들어온 조언과는 어긋나는 지침도 있다. 생각보다 저축을 덜해야 하는 이유. 개별 종목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대규모 조정장이 좋은 매수 기회인 이유.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등. 닉은 이 같은 의외의 조언들에 대해 데이터를 근거로 독자들을 설득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조정장이 좋은 매수 기회인 이유로 100년간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내놓는다. 1920에서 2020년 중 50% 이상 하락한 기간에 투자했을 때 미래 연간 수익률이 무려 25% 이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26년부터 2016년에 미국 주식시장을 연구한 결과 주식이 국채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린 것은 불과 4%의 주식 덕분이었다고 한다. 5개 기업이 전체 부의 10%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그 5개 기업은 엑손모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IBM이었다. 닉은 독자들에게 묻는다. 4%의 주식 중 하나를 고르고 96%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고 말이다. 닉은 그럴 자신이 없다면 개별 종목 주식을 사지 말고 인덱스 펀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하느님도 적립식 장기 투자의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그냥 계속 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의 감수를 맡은 미래에셋 투자화연금센터의 이상권 대표는 주식과 같은 수익형 자산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서 모으는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만약 닉 매기울리의 주장을 20년 전부터 실천했다면 지금과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20년 동안 외환위기, 카드사 유동성 위기, 인터넷 버블, 이라크 전쟁, 9.11 테러,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등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식은 장기적으로 올랐다.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S&P 500 인덱스 펀드나 ETF 상장지수 펀드를 모아갔다면 또는 매월 일정액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평범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이토록 단순하고 간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냥 계속 사기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적극적인 투자법이다. 작은 눈뭉치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면서 저절로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 꾸준히 돈을 투자하고 또 투자하는 습관, 이 두 가지뿐이다. 저스트 킵 바잉. 단순하기 그지없는 이 세 단어를 실천만 해나간다면 누구든 행복한 부자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 믿는다. The Just Keep Buying's Rules.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21개의 원칙. 1.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부유한 사람은 투자를 한다. 지금 저축이 필요한 시점인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가? 예상 저축이 예상 투자 수익보다 크다면 저축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에 집중하라. 양쪽이 비슷하다면 둘 다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2.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는 것이 저축이다. 상속 부자가 아닌 이상 어떤 부자든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하지만 혹시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저축률을 높이느라 저축과 투자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저축하라. 무리하지 않는 것이 길고 긴 투자의 여정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이다. 3.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소득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라. 목돈을 만들기 위해 지출을 줄일 것인지 소득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끝이 분명하게 말하겠다. 소득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라.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없다.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 제리 리처드슨이 노동이 아닌 사업 소유권을 통해 미 역사상 가장 부유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4. 소비 죄책감을 없애려면 2배의 규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소비를 할 때 죄책감이 든다면 2배의 규칙을 활용할 때다.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돈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야 한다. 2배의 규칙은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의미 있게 활용할 만한 소비의 기술이다. 5. 소득 증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최소 50%는 저축하라. 라이프스타일 크리프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다. 힘들게 일하고서도 그 성과를 즐길 수 없다면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소득 증가분의 어느 정도를 추가로 저축해야 할까? 증가분의 최소 50%는 저축하라. 이것은 거의 모든 상황에 놓인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적용 가능한 조언이다. 6. 부채는 좋고 나쁨의 영역이 아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부채 그 자체에는 옹고 그름이 없다. 어떤 투자 시나리오인가에 따라 부채는 해로울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다. 각자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현명하게 잘 이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7. 때가 되면 집은 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집을 사야 합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주택 매입은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결정이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로든 집은 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이다. 8. 시간 지평이 2년 이내일 때는 현금 저축을, 2년 이상일 때는 주식과 채권 투자를 이용하라. 당장 2년 이내에 결혼, 내 집 마련 등으로 큰돈이 필요하다면 단기간 목표를 잡고 현금을 저축하는 것이 목돈을 불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반면 시간 지평이 더 길다면 선택은 달라진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9.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다.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은 대부분 돈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돈이 아닌 정체성이다. 은퇴를 결정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자문과 계획이 확실해야 할 것이다. 10. 인적자본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하라. 노동소득을 죽을 때까지 취할 수는 없는 법. 늙기 전에 인적자본을 금융자산으로 대체하라. 일하지 않을 때에도 통장에 돈을 불려줄 금융자산을 마련하라. 투자의 동기 중 이보다 강력한 동기는 없을 것이다. 11. 스스로 주인이 되는 오너십 개념의 수익 창출 자산을 준비하라.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라. 당연해 보이면서도 간단명료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에게 맞는 수익 창출 자산을 찾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의 세계에서 제시하는 모든 방법을 고려하길 바란다. 그중 소유권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수익 창출 자산은 성공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12. 개별 종목 주식은 매수하지 말 것. 1926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 주식이 국채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단 4%에 해당하는 주식이 올려준 수익 덕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4%의 주식 중 하나를 고르고 96%의 주식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개별 주식 투자에서는 너무나 많은 운이 작용한다. 이런 게임에 굳이 뛰어들어 조바심을 칠 이유가 무엇인가? 개별 주식을 사고 좋은 실적이 나길 바라는 것은 어쩌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13. 빨리 사고 천천히 팔아라. 대부분의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빨리 사서 천천히 파는 것이 부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14.
가능하면 빨리 투자하라. 그리고 자주 투자하라. 현금을 저축하면서 때를 보아 적기에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제발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신조차도 평균 단가분 할매입법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순 없다. 15. 투자는 어떤 패를 손에 쥐느냐가 아니라 그 패로 어떤 게임을 하느냐의 문제다. 투자에서 운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지만 말이다. 어차피 이런 조건은 모두가 똑같다. 얼마나 어디에 저축할지, 얼마나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할지 우리는 갖가지 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승부는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전개하느냐의 문제이다. 16. 변동성은 필연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굴곡은 반드시 온다. 다만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다. 받아들여라. 누구도 변동성을 피해갈 수는 없다. 찰스 먼거는 이런 말을 남겼다. 한 세기에 두세 번 정도는 시장이 50% 이상 하락한다. 이럴 때 평정심을 잃는 사람이면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형편없는 결과를 손에 쥐어도 할 말이 없다. 17. 시장 폭락은 매입의 기회다. 심각한 폭락장 이후의 수익이 가장 높은 법이다. 이러한 폭락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적극 활용하라. 데이터들은 자금이 있다면 이러한 매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18. 자산을 매도해도 되는 경우는 단 3가지뿐이다. 반복해서 얘기해왔다. 그냥 계속 사라. 하지만 팔아야 할 때도 있다. 단자산 매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다음 3가지 경우뿐이다.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손실을 보는 포지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만 잊지 말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무엇도 이명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 19.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하다.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엑셀 파일 상의 숫자나 수익률 그래프에 울고 웃으며 자신의 투자 성과를 판단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투자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손에 쥐어지는 세후 수익이다. 어떤 계좌에 자금을 넣어두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20. 당신은 이미 부자일지도 모른다. 억만장자 로이드 블랭크파이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저 잘 사는 정도죠. 경악할 만한 얘기지만 본인은 진심일 것이다. 그만큼 부자의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부자도 절대적인 빈자도 없다. 자신의 삶의 목적, 투자의 철학, 투자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기억하자. 21. 시간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50대, 60대, 70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 교훈을 익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분산 투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미장이 좋으니 국장은 버려야 하고 국장이 저평가되어 있으니 고평가된 미장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좋은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기에 적당히 나눠서 미장과 국장에 투자한다. 비중 조절만 한다. 인덱스 펀드냐 액티브 펀드냐 하는 것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액티브 펀드의 90%가 인덱스, 특히 S&P 500보다 수익률이 뒤처진다는 리서치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투자 지식이 쌓여 좋은 펀드를 고를 능력이 생긴다면 인덱스 펀드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필자의 포트폴리오에는 인덱스 펀드도 있고 액티브 펀드도 있고 개별 종목도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닉 매기올리는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저스트 킵 바잉하라고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우리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기에 모든 자산을 S&P 500에만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서 자산 배분과 적립식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이건 어느 것이 맞고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인 성향과 선호도의 문제이다. 불변의 법칙과 돈의 심리학을 쓴 모건 하우절이나 이 책을 쓴 닉 매기올리처럼 S&P 500에 계속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필자는 그게 편하질 않았다. 지역도 분산하고 투자 대상도 분산하는 것을 선호했기에 자산 배분과 적립식을 결합한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재테크와 관련한 가장 큰 거짓말은 씀씀이만 줄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말이다. 이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빈곤의 덫 때문이다. 금융 관련 매체들은 여전히 하루에 커피 마시는데 쓰는 5달러만 줄여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금융 전문가들은 연간 12%의 투자 수익률을 얻을 때에만 그런 일이 가능함을 언급하지 않는다. 연간 시장 평균 투자 수익률은 8에서 10%이다. 여러분의 소득이 10배로 늘어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식비,
집세, 의료비,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의 10배를 더 쓸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음식과 주택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10배의 돈이 들진 않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고소득 가구에서 저축이 훨씬 더 쉬운 까닭이다. 이들은 저소득 가구와 소득 대비 같은 비율로 기본 생활비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 분야의 여러 주류 매체에선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더 많이 저축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며 똑같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시간 지평이 2년이 넘어간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 현금 저축 전략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 매월 $1,000를 저축해 6만 달러를 모은다고 할 때 인플레이션이 없는 세상이라면 60개월 5년이면 가능하다. 현금 저축으로 6만 달러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평균 67개월이 소요되어 7개월 지연되었다. 왜 이렇게 많이 지연된 걸까? 그 이유는 시간 지평이 길어질수록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의 파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4% 법칙이 은퇴를 위해서는 연간 지출의 25배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이 법칙에 따르면 여러분은 120만 달러, 48,000달러 25를 모아야 한다. 교차점 규칙에서 제시한 160만 달러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는 교차점 규칙을 적용하며 연간 투자 수익률을 3%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연간 투자 수익률을 4%로 가정하면 두 법칙이 추천하는 은퇴 자산은 120만 달러로 같아진다. 애덤 퍼거슨은 돈의 대폭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음식을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 음식 가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5,000마르크짜리 커피를 주문해 마신 다음에 계산하려고 하니 커피값이 8,000마르크로 올라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흔하지 않지만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행히 우리에겐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 바로 투자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 구매력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영향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제까지 주식의 여러 장점에 대해 언급했지만 소심한 사람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은 수익 창출 자산이기도 하다. 한 세기에 두세 번은 50% 이상의 하락을, 4에서 5년마다 30% 내외의 하락을, 경년마다 최소한 10%의 하락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10년간 꾸준히 상승해왔던 가치가 단 며칠 만에 증발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아무리 노련한 투자자라도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이러한 감정적인 격변과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적으로 멀리 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주식은 늘 손실을 만회했다. 시간은 주식 투자자에게 최고의 친구이다. 넓은 바스켓에 담아놓은 여러 주식 인덱스의 수익은 아무리 뛰어난 전문 투자자라도 이기기 힘들다. 더구나 여러분이 수익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지어 상위 4% 수익을 올린 주식이라도 해도 영원하리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많은 주식을 소유하는 편이 개별 주식을 고르려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스트레스는 훨씬 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때로 파괴적이어도 이 사실은 계속 유지된다. 워런 버핏의 말을 들어보자. 20세기의 미국은 큰 비용과 더불어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 두 번의 세계대전은 물론 수많은 군사 분쟁을 치렀다. 대공황을 겪었고 10번 내외의 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패닉과 석유 파동을 겪었다. 지독한 독감 대유행으로 고생하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도 다우존스 지수는 66에서 11,497로 올랐다. 이러한 경험적 근거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빨리 돈을 투자해야 함을 말해준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는 사실은 투자를 망설이며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손해를 축적하는 나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투자 적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라.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라. 간단한 사고 실험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100만 달러가 생겼다. 앞으로 100년 동안 이 돈을 크게 불리고 싶다. 하지만 투자 전략은 둘 중 하나로 제한되어 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지금 당장 100만 달러를 모두 투자한다. 매년 1만 달러씩 100년에 걸쳐 투자한다. 어떤 쪽을 선택하겠는가? 시간이 갈수록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 가정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투자하겠는가? 지금 당장 투자하는 편이 100년에 걸쳐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식이다. 아무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라 해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을 이길 수 없다. 왜 그럴까? 바이더딥은 심각한 하락장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심각한 하락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주식시장이 붕괴에 가까운 폭락을 보인 것은 193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단 3번뿐이다. 아주 드문 일이다. 다시 말해 바이더딥이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바이더딥 전략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애당초 우리는 매수에 나서야 할 최적의 저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제가 최적의 저점인지 알고서 바이더딥에 나선다는 가정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분석을 위한 가정이었을 뿐이다. 완벽한 바이더딥 타이밍을 포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1970년 이후 전 세계 주식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면 10년 후 현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85%이고 투자금의 8%를 벌었을 것이다. 두 경우에서 부를 축적한 방법은 같다. 그냥 계속 샀다. 하느님이 와도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마당의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매수 보유보다 손실회피를 했을 때 수익이 더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히 말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손실회피 전략을 사용했다면 1950년 이후 단 7회를 제외하고는 매년 90% 정도를 채권에만 투자했을 것이다. 이는 손실회피 전략으로 채권에 투자한 결과를 함께 보여주는 표 16-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자산 운용사 벵가드의 연구자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포트폴리오를 달마다, 분기마다, 혹은 해마다 등등 어떤 빈도로 재조정하든 간에 수익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재조정이 잦을수록 그에 따른 비용은 상당히 증가했다. 더 나은 재조정 방법이 있을까? 그냥 계속 사면 된다. 그렇다. 여러분은 계속 사서 포트폴리오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나는 이를 매입 재조정이라고 부른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지금부터 자산 로케이션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자산 로케이션은 자산을 과세 계좌, 비과세 계좌 등 다양한 형태의 계좌에 나눠서 배치하는 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채권을 과세 계좌에 넣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비과세 계좌에 넣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둘 다에 있는가. 주식의 경우는 어떤가? 골드만삭스의 전 CEO이자 억만장자 로이드 블랭크파이는 엄청난 자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저 잘 사는 정도지 부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블랭크파인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제프 베이조스나 데이비드 게펜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레이 달리오와 켄 그리핀을 친구로 두었다면 10억 달러가 그리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블랭크파이는 미국에서 소득 상위 0.01%에 속한다. 다시 말해 1% 중에서도 1%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